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용사에 5억 원을 투자한 날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가량이 이체된 정황을 검찰이 추가 포착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중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충돌해 함께 타고 있던 친구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40km 이상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여성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든 남의 사진을 찍은 거는 처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자율 포장할 때 사용하는 종이박스를 정부가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입니다. 종이박스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초과 삼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역할 같은데요. 김진희 간다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사살된 IS 수계 알바그다다는 미 육군 특수부대의 추적에 쫓기다 자살폭탄 도끼를 터뜨려 자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은 남겨진 시신에 대한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단독 뉴스로 시작합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조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헐값에 WFM 주식을 살 때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 보도해드렸었지요. 검찰이 그와 별개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한 차례 더 5천만 원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총 1억 원이 흘러간 셈입니다. 먼저 권솔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돈이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14억 원이 넘는 가족 돈을 투자한 것과 별개로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에 5억 원을 차명으로 투자한 날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가량의 돈이 이체된 흔적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민정수석 시절부터 최근 내정되기 전까지 코링크가 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펀드 투자사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날에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5천만 원을 정 교수 계좌로 이체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돈이 펀드 운용사와 투자사에 모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투자를 한 제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만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돈 거래와 함께 투자 과정을 긴밀하게 공유한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채널A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구속 이후 검찰 조사 때 정경심 교수가 당황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검찰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때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대비해 컴퓨터에 백업을 받아둔 휴대전화 통화 내용 그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부메랑이 됐습니다. 이어서 김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생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습니다. 정 교수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저장해뒀는데 검찰이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겁니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정 교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했지만 영장을 받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가 은닉을 시도했던 하드디스크 안에 녹음 파일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엔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투자를 둘러싼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정 교수는 이 파일을 확인하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주식 투자와 관련해 대화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분량도 많은 데다 정 교수가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아침 부인 정경심 교수의 면회를 온 모습이 채널A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1차 면회 때는 아들과 함께 갔었는데 오늘은 다른 남자가 동행했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8분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빨간색 가방을 든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30분 뒤 부인 정경심 교수와 면회를 마친 조 전 장관이 서울구치소 출입문에 나섭니다. 정경심 교수와 접견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아내분이 WFM 주식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곧장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 수감된 날인 지난 24일 접견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면회한 겁니다. 면회는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 전 장관과 함께 구치소를 찾은 건 전 법무부 관계자였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첫 면회를 위해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면서 자신의 정책보좌관이었던 김미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 도중 당황했다는 그 녹음 파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정경심 교수의 이 녹음 파일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정 교수가 왜 휴대전화에다가 자신의 통화 녹음 혹은 다른 녹음 내용을 숨겨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은요, 정 교수를 평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투자 과정에서 확실하게 해야 할 주요 대화 내용을 저장해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백업용으로 하드디스크에 이 녹음 파일을 옮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휴대전화는 아직 검찰이 확보를 못한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이 정 교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확보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아직 발부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 교수 휴대전화가 추가로 압수될 경우에는 이 녹음 파일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또 궁금한 건 검찰이 정 교수의 녹음 파일을 꺼낸 시점이에요. 미리 확보를 했는데도 정 교수 구속 이후에 본격적으로 꺼내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차츰차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검찰이 정 교수 혐의 수사를 촘촘하게 진행을 해서 이 조 전 장관 수사까지 준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정 교수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지만 이 구속영장 심사 이전까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PPT에 이 녹취록 형태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까지 오른다, 언제 샀느냐 등의 이런 취지가 담겨있는 대화가 담겨져 있었던 것인데 당시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이 예상치 못했던 증거 자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 검찰은 구속 이후 이 정 교수에게 이 녹음 파일을 자세히 확인시키는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관심은 그 녹음 파일에 검찰이 겨누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관련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 여부예요. 확인 중이겠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이 정 교수의 녹음 파일, 검찰이 확보한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여러 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뿐만 아니라 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WFM 관련 내용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이 언급된 부분도 함께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도 이 녹음 파일을 언제까지 확인하느냐 그거와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사흘 뒤에 예정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목해야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국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대면하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대면 직후에는 조 전 장관 소환이 부담스러운 만큼 검찰이 내일이나 모레 미리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조 전 장관 소환에 앞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 다음 주쯤에 조 전 장관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퇴임 전날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한 인권보호 수사규칙이 열흘 만에 수정됐습니다. 졸속 개혁안이란 비판을 의식했는지 검찰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는데
불구속 수사 원칙이 추가된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종착지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안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당일 오전에도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부패범죄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하지만 조 전 장관 퇴임 열흘 만에 이 규칙의 개정안이 다시 입법 예고됐습니다. 주요 수사를 보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됐고, 장시간 조사 금지와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은 용어가 수정된 겁니다. 수사 지휘권자를 검찰총장으로 정한 검찰청법과 충돌하는 등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른바 조국표 개혁안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보검장들에게 특수수사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휘시킨다면서요? 이거 수사 알바끼입니다. 법무부 아니고 시행되려면 좀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수사 사건 내용 등을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대신 기존안에 없던 불구속 수사 원칙이 추가됐습니다. 40일 이상으로 정해진 입법 예고 기간을 단 닷새로 단축해 조 전 장관 수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 구속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접견했는데요. 조 전 장관 역시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가족이면 아무 제한 없이 접견이 가능한 걸까요? 먼저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접견 금지 신청, 이렇게 이뤄집니다.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가족이더라도 이렇게 공모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일부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입시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딸 정유라 씨도 공범관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한창 수사 중이라는 점이 고려돼서 접견이 불어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에는 접견이 허용됐는데요.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는 가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면회를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자금 조성에 보다 깊숙이 연루된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만 접견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앞서 말한 정유라 씨처럼 한창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전 대통령 형제처럼 공모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야 접견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조 전 장관은 아직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데다가 이 변호인이 동석하는 특별 접견이 아닌 일반인 접견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녹음 녹화돼서 추후 증거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먼저 접견 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종합하면 가족이더라도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관계가 인정될 경우 접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총선을 6개월도 안 남겨두고 이번 주부터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먼저 청와대와 여당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폐지 정책에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목까지 박았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정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일반고 전환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꽤 높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그렇게 쉽게 이거를 뒤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로 불거진 입시제도 불공정을 지적하자 당청이 나서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편된 입시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이 다음 정권일 가능성이 높고 다음 정권에서 특목고 관련 정책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말부터 앞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사고 특목고 설치와 폐지는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야당은 급조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란으로 좌파 기득권 세력들의 부정이 드러나자 급조 정책을 내세워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입니다. 또 가짜 교육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야당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토론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공수처 법안 본회의 처리 일정 합의 시안을 통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합의를 못할 경우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음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른 것으로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이 부의되면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상정, 표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자동 부의는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계작부 심사 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내일 당장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 의장께서는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최대한 쟁점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임위 심사 180일 이후에는 법사위에서 90일간 법체계나 작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문제라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 의장과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가 법사위였던 만큼 추가적인 법사위 심사는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내일부터는 상정하실 수 있다. 내일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넘어오더라도 상정과 표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의장은 12월 초 선거법 개정안, 예산안과 함께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최장수 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김황식 전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번 정부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장수 총리가 됐습니다.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김윤정 기자와 들어보시죠. 재임 881일째를 맞아 최장수 총리가 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몸을 낮췄습니다. 먼저 조국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을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장수 총리로서 처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흉할 것이고요. 그런다고 지멋대로 해서 사단을 일으키는 것도 총리다운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가장 오래 재임했던 김황식 전 총리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인데 공교롭게 고등학교 졸업 기수와 총리 재임 순서가 같습니다. 김황식 총리님은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 있어서 어디로 보나 제가 과연 모실 수나 있는 처지인가 두려움이 생길 정도입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이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선호도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하고 총선을 앞두고 차출설도 나오고 있어 이 총리의 거취는 연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잔혹동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울음소리 가족이라는 당 캐릭터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는 올바른 소리가 필요하지. 이번엔 덕구 너도 같이 해보자. 다 같이 옳은 소리. 옳은 소리. 오늘 행사에선 인형극을 선보였는데요. 반려견 덕구 역할을 황교안 대표가 직접 했습니다. 오늘 한국당은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동화 한 편을 선보였습니다. 어머, 임금님이 벌거벗으셨어. 세상에. 신나게 날아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옷을 입을 줄 모르는 멍청이를 임금으로 둘 수 없지.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았다니.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패러디한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수위를 두고 바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본 동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바보 같다, 재앙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천인공노할 내용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유튜브는 아이들도 많이 보는데 표현 수위가 너무 거칠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국당과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 사이에 간격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정당사에 있어서 당 차원의 가족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방금 보신 그 동화를 보고 한국당 참 친근하다 이렇게 느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네, 풍자 수위를 맞추기가 참 쉽지 않나 봅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지나친 풍자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2004년 8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찬회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풍자극을 무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애가 아파도 돈 있어야 병원을 데려가지. 아유, 인사에서 욕을 하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당시에도 한나라당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반대로 2017년 1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를 전시한 것을 두고 한국당은 최근까지도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여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누드화에 합성한 미술가라는 인간과 함께 국회의 일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막말 이상의 행동입니다. 여야 사이의 직설적 비판은 사실 뉴스도 아닙니다. 다만 직설적 비판과 친근한 풍자, 이 둘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밥그릇 본색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력과 의석수의 눈이 멀어서 정치 허언증에 이른 것 아닌가. 심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격을 한 셈인데 그런데 정치 허언증은 뭔가요? 예, 어제 심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한 반격입니다.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과연 누가 허언증에 걸린 걸까요? 일단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심 대표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끝은 이런 사항을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0% 확대를 합의했다는 심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심 대표가 여론과 역주행하는 의원 확대에 이렇게 총대를 매는 이유가 있다지요? 네, 맞습니다. 300석을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석수만 28석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가 통폐합된 의원만 6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려고 심 대표가 악역을 맡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존의 300석 내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누가 악역을 담당할 것이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을 달 것이냐. 네, 정치적인 이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들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심 대표는 의원 숫자를 늘리는 대신에 세비를 동결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등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오히려 줄이자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그 사이에서 민주당이 눈치를 보는 형국인데요. 일자리가 시급한 쪽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일자리는 국민에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국회의원을 30% 안팎 줄이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데 국회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없나 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 논란이 불거진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소식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방사능이 없기를 터져버린 원전에 우리는 괴로워했다. 인헌고 학생이 쓴 시입니다. 환경운동에 대해서도 학생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일부 교사가 탈핵운동을
봉사활동 점수까지 주면서 독려해 논란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원자력이 사람과 지구를 죽이고 있다는 섬뜩한 문구 옆에 방사능을 뜻하는 노란색 표식이 선명합니다. 인헌고 김모 교사가 탈핵 환경단체 온라인 카페에 올린 학생의 시입니다. 김 씨는 이 단체의 창립 멤버입니다. 단체 홈페이지엔 봉사활동 시간이 최대 8시간 인정되고 김 씨가 봉사활동 점수를 준다는 점을 알린 덕분에 인헌고 학생 7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봉사 점수를 명목으로 학생들의 환경운동 참여를 독려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지난 2017년 인헌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사업도 석연치 않습니다. 친여 성향의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이 주도한 사업에 김 씨가 속한 환경단체도 동참했습니다. 김 씨는 발전소 건립 비용을 모으겠다며 적극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학교가 쓴다고 봐야 되죠. 저희 학교에서 사용되는 전기가 1년에 한 1억 가까이 들어요. 전기세가. 엄청난 이익이죠. 하지만 태양광 발전으로 거둔 수익 8천만 원은 모두 발전소를 세운 협동조합으로 갔습니다. 김 씨는 자신 역시 협동조합에 출자했지만 조합이 아직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고 준다 해도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15살 중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가드레일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학생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승용차를 119 대원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잠시 뒤 차에서 꺼내진 사람들이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가드레일의 철봉과 철봉 사이를 잇는 굵은 철선은 엿가락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현재 사고를 봐서는 도로 가드레일 쪽을 부딪힌 걸로.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연석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유리가 뜯겨져 나가고 앞부분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당시 차에는 남녀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와 뒷좌석 동승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울산과 경주 지역 중학생들입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전날 밤 경주에서 만난 뒤 밤새 40km 이상을 무면허로 운전했다 사고를 냈습니다. 승용차는 이들 중 한 명의 부모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체 같은 건 안 났어요. 지역에서 이제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려고. 경찰은 다친 학생들이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이 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중국에서는 13살밖에 안 된 소년 살인범이 논란입니다. 10살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무참히 살해했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10살 소녀의 영정사진 앞에 수많은 조화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은 이웃집에 살던 13살 차이모 군. 我是水果店，他就是特意，我叫就是特意过来问。 미술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범행 당일 붙잡혔던 가해 소녀는 사흘 뒤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14살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형법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가해 소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집단 서명도 나섰습니다. 你批多了吧，快1米8了，他越来越大了。不光对女孩，只要是女人，30多岁的、40岁的，他都骚扰。 관영 매체까지 나섰습니다. 这样的小恶魔在人间游荡，让我们觉得悲痛之余也很愤怒。除了严惩凶手之外，最关键的是如何避免类似的悲剧重演。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거나 부모를 대신 처벌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도 관련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말기 암 환자들 사이에 개 구충제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말기 폐암으로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개 구충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펜벤다졸 성분의 구충제로 항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때 동물병원에서 품절이 되기도 했던 약품입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담은 영상이 암 환자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복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SNS를 통해 다시 확산되자 대한암학회와 함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특히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혈액이라든가 신경, 간 등에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는 체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부작용이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는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일 뿐 사람에 대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오히려 펜벤다졸이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보고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매년 전 세계 인구의 10%가 앓는 감염병, 바로 독감입니다. 올해는 그중 특히 A형 독감을 조심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습니다. A형 독감은 가장 전염성이 강해 꼭 예방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증상과 예방법,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 환자로 북적이는 서울의 내과병원. 겨울을 앞두고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면서 독감이 가장 걱정입니다. 부모들도 한 명이 독감 걸리면 아이들을 옮을 수도 있어서 모든 가족이 다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병이 있으니까 면역성이 떨어지면은 감기에 걸리면은 좀 오래가고 위험하니까. 독감은 감기와 달리 호흡기 증상보다 고열,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이 두드러지고 세균성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올해 유행 독감은 A형 독감으로 B형이나 C형보다 증상이 심하고 전염성도 강합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선 예방접종이 최선입니다. 백신은 3종류의 독감 유형을 예방하는 3가와 B형 독감 유형 한 종류를 추가로 예방하는 4가로 구분됩니다.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은 3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은 늦어도 11월 안에 하는 게 좋습니다. 독감 유행하기 2주 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감 예방접종을 한 후에 항체가 유효하게 증가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건강한 성인이라면 백신을 맞은 뒤 70에서 90% 수준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매년 접종하는 게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레깅스는 옷안에 입기도 하고 바지처럼 입는 분들도 있죠.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부터 물어봤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에 여성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레깅스라든지 아니면 치마라든지 이런 게 상관없이 몰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옳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네요. 되게 윤곽이 드러나는 옷이잖아요. 어떤 옷을 입었든 남의 사진을 찍은 거는 처벌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남성은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탄 여성의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성이 유죄라고 보고 7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확대 부각하거나 특수한 각도나 방법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며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레깅스가 여성들 사이에서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남성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남성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추가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성적 수치심을 너무 엄밀히 해석해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간과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마트에서 많은 물건을 사서 가져갈 때 종이박스 이용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종이 상자를 없애기로 해서 혼란입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카트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건들을 사게 되죠. 그럴 땐 아마 저처럼 마트에 마련된 종이 상자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트에서 이런 종이 상자를 없애겠다. 정부의 발표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 대용으로 사용하는 종이 상자입니다. 공짜로 서비스 차원에서 내놓는 건데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루에 박스 양이 한 2,000박스 정도 많이 나오는데 좀 편리하게 고객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장을 본 물건을 차로 나르는 고객들에겐 더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리가 잡혀 있고 가게 잡혀있기 때문에 포장용 종이 상자를 물건 운반용으로 다시 한번 재사용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상자를 정부가 없애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4곳과 시범 운영 협약을 맺고 11월부터 종이상자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비닐 테이프와 끈 같은 폐기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 기준 연간 660톤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습니다. 마트 자체에서 종이 테이프를 따로 준비를 하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이 박스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뭐 초과 삼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역할 같은데요. 비닐봉투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종이 상자까지 없애면 어떻게 가져다니냐. 비닐이 더 남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상황이죠. 제일 사격해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2016년 9월부터 제주도에서 모든 마트에 종이 상자가 없어요. 몇 달은 힘드셨는데 그것도 적응이 되니까 그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일상이 된 거죠. 시행 3년째인 지금 상황은 어떤지 직접 가봤습니다. 제주도의 한 대형마트. 대량의 종이 상자가 폐지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제 상자 안 돼요. 제주도는 상자 안 쓰는 제주도에는 그냥 상자가 안 돼요. 그런데 제주도의 일부 마트에는 종이 상자 자율 포장대가 마련된 곳이 있었는데요. 사용 자제 안내는 있었지만 자유롭게 상자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자 사용해도 돼요? 기대만큼 장바구니 사용이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지기 쉬운 것들 있잖아. 그릇 같은 거 만약에 사면은 종이 상자가 있으면 더 좋기는 하죠. 결국 올 봄부터 종이 상자를 다시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저희도 장사하는데 편하지는 않아요. 저희한테다 손님들은 불만을 얘기합니다. 제주도의 또 다른 마트에서는 한쪽에 쌓아놓은 종이 상자를 손님들이 직접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종이 상자 자체가 환경오염을 시키진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마트 손님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테이프와 노끈을 종이 재질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게 재활용이 같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배출을 시킬 때 다 같이 배출을 시켜도 종이 재질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질을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일부 대형마트들은 종이 상자를 당분간 계속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섣부른 결정 때문에 혼란만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 다음 소식입니다. IS 조직의 수계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비참한 최후의 과정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군 군견에 쫓기다 자폭했는데 미국 특수부대가 그의 은신처를 파악하는 데는 먼저 체포된 그의 부인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먼저 한수아 기자가 긴박했던 공습작전을 전해드립니다. 공습을 받기 전 위성에서 찍힌 알 바그다디의 은신처 사진입니다. 그러나 미군의 공습을 받은 뒤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승합차에 빼곡한 총알 자국은 치열했던 교전 상황을 보여줍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를 실은 8대의 헬기가 이곳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 26일 밤 11시쯤. 착륙 직전 특공대 엄호를 위해 군용기가 먼저 은신처 건물을 포격했고 헬기에서 내린 대원들은 벽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دوني صار الصوت قوي كتير فجأة أنا بفتح باب بطلع هيك بلاقي طيارة بوجهي ما بتعلو ارتفاع 15 متر على الأرض. 알바그다디는 자녀 셋을 방패 삼아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K9이라 불리는 엘리트 군견의 끈질긴 추적에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결국 알바그다디는 자폭 버튼을 눌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며 그의 최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He died like a dog. He died like a coward. 48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비밀 작전의 세세한 과정까지 공개했습니다. Russia treated us great. They opened up. We had to fly over certain Russia areas, Russia-held areas. 미군은 알바그다디의 신원은 현장에서 15분 만에 DNA 분석으로 확인했으며 그가 방패로 삼았던 세 자녀들까지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현수아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얼마나 알바그다디를 잡고 싶어 했는지는 현상금 액수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에 건 현상금은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90억 원이었습니다.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금은 누가 받게 될까요?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돈 290억 원의 현상금이 걸렸던 IS 수계 알바그다디. ولست بخيركم ولا أفضل منكم فإن رأيتموني على حق فأعينوني. 유령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신출기몰했던 그가 포착된 것은 미국이 쿠르드 민병대 등으로부터 확보한 정확한 위치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We received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its movement and its whereabouts, and we shared it with the American and the coalitions. 지난 여름 미군에 체포된 알바그다디 부인 중 한 명의 진술도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같은 액수의 현상금이 걸렸던 오사마 빈 라덴의 경우 8년 전 파키스탄에서 사살된 이후 아무도 현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 정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2004년 사담 후세인의 아들들의 위치 정보를 전달한 이라크인들은 350억 원가량의 현상금을 미국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이번 알바그다디에 대한 현상금은 미 국무부 판단에 따라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다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지호 씨. 캐나다로 출국한 윤 씨에 대해 경찰이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해 6개월째 현지 체류 중인 윤지호 씨. 공항에서 출국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실시간 개인 방송을 하며 떳떳한 출국임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도망자인가요? 저는 증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증인 역할은 다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후원금 관련 사기와 횡령, 음란 인터넷 방송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윤 씨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사지 치료와 정신과 약물과 상담 치료 등을 받고 있어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며 강제 소환이 아닌 캐나다에서 수사를 협조할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지난달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측과 공조해 윤 씨의 송환을 추진하고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전기로 충전해서 달리는 전기 자동차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 전기 오토바이도 유행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주목받는지 김윤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하지만 배기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라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기 오토바이가 인기입니다. 올해 들어 전체 오토바이 판매량의 8%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젊은 층에서 디자인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용하고 또 연비나
생활 유지비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 200만 원대 전기 오토바이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60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1회 충전으로 8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충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면 돼서 따로 충전소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배달 업체들도 전기 오토바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의해 2025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 10만 대를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고자 장기적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국내 오토바이 업계는 전기 오토바이용 배터리 공유 사업 등으로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남한시설 철거 지시에 우리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창의적인 관광 재개 방법을 제시할 테니 일단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오늘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고심 중인 유엔 제재를 피할 묘책, 이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와 현대아산 명의로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습니다. 금강산 내 남한시설 철거를 문서로 논의하자는 북한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역제안한 겁니다.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금강산 관광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남북 간의 협의와 또 남북 관계 진전, 또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창의적 해법의 골자입니다. 통일부가 주장하는 창의적 해법으로 개별 관광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대아산이 거액의 관광비를 모아 북한에 전달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개인이 북한에 가서 입장료 같은 소액의 여행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유엔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시설물 철거를 지시하면서 남한 관광객은 막지 않겠다고 한 것도 개별 관광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에서 피살된 박광자 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미국의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관광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오늘 또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이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민족 단합의 소중한 성과물을 외세의 공으로 떠넘긴다거나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평화 보장을 구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열흘 전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환경이 극적으로 달라진 것도 전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제공조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연설에는 새치 혓바닥 장난으로 세상을 기만하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남북미 간 대화를 이어가자고 했을 때는 삶은 소대가리도 웃겠다며 남측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남한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북미 협상에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남한을 향한 제재 해제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3년 전 미국에 갔지만 갈 곳을 잃고 창고에서 지내던 워싱턴 소녀상이 3년 만에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미국에선 5번째 소녀상 건립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살풀이 공연이 시작되고 기념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91살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나 이제 정말 쉬어도 될까요? 평화의 소녀상이 첫 모습을 드러낸 순간 3, 2, 1 길할머니는 옛 동물을 만난 듯 폰 목걸이를 걸어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 워싱턴에 도착한 소녀상은 일본의 반대로 지금까지 창고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일본의 그 로비가 세고 또 DC 안에 정부 안에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인근 한인 건물주가 자신의 앞들을 선뜻 내놨고 해당 버지니아주 역시 적극 협조하면서 보금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I wanted to make sure that I was here to represent the 8.5 million Virginians. Reconciliation is only going to come about when we have the truth. And so. 알려야 했다는 소녀상의 바람대로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에서 5번째로 이곳 에덴데일 한인타운의 영원한 안식처를 찾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상대로 부의를 하면 논란의 공수처법은 60일 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빨리 처리하자는 여당과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는 야당이 맞서고 있죠. 국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라고 했던 문희상 의장이 60일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